너 없어도 아무도 안 불편해. 시키는 일만 해. 팀장이 다문화 계약직 여직원을 향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던진 말이었어요. 여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베트남 거래처가 계약 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빠른 베트남어로 항의가 쏟아졌고 임원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통역사는 자리에 없었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그 여직원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팀장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유창한 베트남어로 상대의 분노를 풀어냈고 임원들도 몰랐던 현지 법규를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상대 대표가 말했어요. 혹시 박진수 박사의 딸입니까? 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여직원이 누구였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나는 수입 서류의 번역 오류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베트남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 사이에서 검역 문구가 다르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한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표현이 원문이랑 조금 달라서요. 검역 조항 쪽인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혁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한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 없어도 아무도 안 불편해. 시키는 일만 해. 동료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한나는 고개를 내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를 꺼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광 트레이딩에서 한나의 자리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해외 바이어 응대팀 계약직, 이름 대신 계약직 쪽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한나는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어요.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모두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 능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실력 있는 직원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 잘 통하는 계약직, 그 이상이 아니었어요. 도혁은 숫자와 실적만 강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계약 실무는 아래 직원들에게 내려보냈어요. 오류가 생겨도 이름은 자신이 가져갔고 수습은 팀원들 몫이었습니다. 한나는 그 구조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찍히는 것보다 조용히 문제를 막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몇 차례 잘못된 통관 코드를 고쳤고 위험한 번역 표현을 수정했으며 현지 거래 관행이 무시된 조항을 조용히 바로잡았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도혁 이름으로 처리됐어요. 한나는 흔적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자신이 버티는 방식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한나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번역 오류가 있던 부분에 작게 메모를 남겨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그 메모는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요. 회사는 동남아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그쪽 유통망에 한국 식품을 넣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전략 보고서에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안에서 현지 문화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 간극을 메우는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약직 통역 지원이었어요. 실제로는 바이어 응대, 번역 검토, 현지 관행 확인, 계약서 검토까지 그녀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람들은 그 일들이 특별한 전문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쪽 사람이니까 현지인이랑 말이 통하는 거겠지. 뒤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노력과 공부로 쌓은 능력이 배경으로 소비되는 방식이었어요. 한나는 그 말을 들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학 시절에도 그랬어요. 첫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실력 있는 사람보다 특수한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먼저 보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회사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말없이 자기 몫을 정확히 해내는 것, 그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방식이 오히려 한나를 더 보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도혁은 한나가 정리한 자료를 자기 이름으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한나의 검토 의견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수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회의에서는 계약직 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는 그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화가 쌓였지만 터뜨릴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나는 베트남 거래처에서 온 메일 하나를 열었어요. 검역 문구 관련 확인 요청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지적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한나는 메일을 닫지 않고 오래 봤습니다. 회의 연락이 온 건 오전 중이었습니다. 베트남 대형 유통사와 긴급 온라인 회의가 잡혔어요. 원래 외부 통역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회의 직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엔 시간이 없었어요. 임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표 윤성재도 자리를 잡았어요. 도혁도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상대 측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상대 회사 담당자가 빠른 베트남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가 섞이기는 했지만 핵심 내용은 베트남어로 쏟아졌어요.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검역 문구와 통관 책임 조항이 자신들이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 오류 때문에 통관이 지연됐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임원들은 영어로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영어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베트남어로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굳어갔어요. 윤성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도혁은 자료를 뒤적였지만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을 돌렸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상대 측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계약이 끊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한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임원 중 한 명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도혁이 눈을 찡그렸어요. 지금 장난할 때야? 하지만 화면 속 상대 측은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시간이 없었어요. 한나는 노트북 앞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막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한나가 앉았습니다. 화면을 향해 베트남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중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상대 측 담당자가 한나를 봤어요. 그리고 잠깐 말이 멈췄습니다. 한나가 계속 말했어요. 검역 문구가 어떻게 다르게 번역됐는지, 그 표현이 현지 비즈니스 관행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통관 책임 조항이 어느 지점에서 해석이 갈렸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단순히 말을 옮긴 게 아니었어요. 상대가 왜 화가 났는지를 정확하게 말로 풀어냈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한나는 영어로는 법률 표현을 쓰고 베트남어로는 뉘앙스를 조율하면서 양쪽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갔습니다. 상대 측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나가 말했습니다. 현지 라벨 규정상 이 표현은 의무 표기 항목에 해당합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빠져 있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이유도 그 부분입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봤어요. 도역도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라벨 규정과 유통 클레임 관행을 한나가 먼저 짚어냈어요.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측 분위기가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강한 항의가 협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였어요. 상대 회사 대표가 화면 속 한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혹시 박진수 박사의 딸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예전에 이 시장을 처음 개척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무너졌어요. 계약직으로만 봤던 그녀가 사실은 이 회사가 지금 의지하는 동남아 유통 네트워크 개척자의 딸이었습니다. 화면 속 상대 대표가 말했어요. 박 박사님 따님이 여기 계셨군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처음 문을 열었는데 윤성재가 굳은 표정으로 도역을 받습니다. 도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나는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부 검토 후 정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은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노트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사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한나를 다르게 봤어요. 어제까지 계약직 쪽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성재가 한나를 따로 불렀어요. 대표실이었습니다. 윤성재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덕분에 계약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배경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나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대표실 안에 머물렀어요. 윤성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계속 말했어요. 배경이 알려지면 아버지 이름으로 평가받습니다. 배경이 없으면 다문화 계약직으로 평가받고요. 어느 쪽이어도 제가 하는 일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윤성재는 고개를 내렸어요. 한나의 아버지 박진수는 한국 식품을 동남아 시장에 처음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현장을 다니며 관계를 쌓은 실무형 개척자였어요. 베트남 거래처 대표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시간을 들인 사람이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무너졌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시작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겹쳤고 자금이 막히면서 회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버티는 것 자체가 몸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병을 얻었고 한나가 22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시선이었어요. 유명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빚을 떠안은 아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늘 시선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한나는 일부러 숨겼습니다. 세광 트레이딩에 지원할 때도 아버지 이름은 이력서에 쓰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실력으로 들어오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대신 다문화 배경이 앞에 나왔어요. 배경이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성재가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정말로요. 한나가 말했습니다. 모르셨겠죠.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성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원들도 상황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시선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박진수의 딸이라는 게 알려지자마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는 건 나인가 아버지인가?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베트남 거래처는 회의 이후에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일 전체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이번 오류가 우연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안이 긴장했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들추기 시작하자 하나씩 나왔어요. 한나가 검토 의견을 올렸는데 도역이 묵살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정 요청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계약이 여러 건이었어요. 검역 조항 누락, 납기 해석 오류, 현지 관행과 맞지 않는 표현들, 그것들이 쌓여서 이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한나의 검토 의견서가 도역 이름으로 수정안에 올라간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한나가 잡아낸 오류였는데 도역이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었어요. 감사팀 직원이 도역에게 물었습니다. 이 수정안 최초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도역이 말을 돌렸어요. 그건 팀 작업이라서요. 팀 메일 기록 보면 강한나 씨가 먼저 문제를 올렸는데요. 도역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한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분노하거나 통쾌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회사가 실제로 회복하려면 어떤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지, 베트남 거래처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지를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도역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책임이 앞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해명을 시도했지만 기록이 먼저였어요. 한나는 그걸 보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회사에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떠나야 하는지,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한두 마디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만들어 놓은 자료는 이미 회사 안에서 돌고 있었어요. 그녀가 없으면 이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다는 걸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도역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한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윤성재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이 찼어요. 임원, 팀장, 직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윤성재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이번 위기를 막은 사람은 임원도 팀장도 아니었습니다. 강한나 씨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회사 누구도 강한나 씨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한나는 맨 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윤성재가 한나를 봤습니다. 강한나 씨, 공식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 안이 한동안 조용했어요. 윤성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한나 씨에게 정규직 전환과 신설 글로벌 리스크 관리 파트 리더 자리를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나에게 쏠렸어요. 한나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직함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계약직으로 보던 시선이 정규직 된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윤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오래 쌓아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혼자 막아낸 것들, 이름 대신 계약직으로 불리던 시간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름이 제대로 불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충분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광 트레이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계약직과 정규직의 회의 참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문화 배경 직원에게 통역이 아니라 전략 업무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나는 글로벌 리스크 관리 파트 책임자로 합류했습니다. 달라진 건 직책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부탁했어요. 결정 전에 한나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태도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도혁은 팀장에서 물러나 실무를 다시 배우는 자리로 이동했어요. 한나는 그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차갑게 그러나 공정하게 짚어줬어요. 어느 날 도혁이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한나가 잠깐 도혁을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보다는 인정에 가까운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베트남 거래처 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세광 트레이딩 회의실에서 정식 계약 재체결이 진행됐습니다. 대표가 한나를 보더니 웃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자리에 계시네요. 한나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숨지 않으려고요.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깐 머물렀어요. 서류가 오갔고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사이 한나는 창밖을 잠깐 봤어요. 한때 너 없어도 아무도 안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났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한나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말 잘 통하는 계약직이 아니라 이 회사를 실제로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게 강한나였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은 그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결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